안녕하십니까. 인문콘텐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팬데믹의 삶, 기록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신대학교 한중문화콘텐츠학과 최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글은 팬데믹 시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요. 발표문을 작성했고, 그 발표문의 차례에 따라서 PPT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팬데믹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연구 대상과 범위를 좁혀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휴먼 다큐멘터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 3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팬데믹과 코로나19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있지만 연구의 범주를 좁혀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3일로 작품을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한 해 동안 방영됐던 작품들 중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에 한정돼서 작품을 선정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리즈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표현의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제 선행 연구를 먼저 검토했고요. 다큐멘터리와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 해명한 단계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의 팬데믹 관련 다큐멘터리를 전부 뽑아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 작품을 분석한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팬데믹 시대의 다큐멘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증명하고자 한 것이 이번 발표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선행 연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와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전에 이미 다큐멘터리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어, 오늘날 다큐멘터리가 기존의 제작 방법을 넘어서서 극영화해서 추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TV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연구를 통해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방송 대상을 받은 다큐멘터리를 분석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증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요. 이번 연구도 이런 저의 관심사의 확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행 연구가 팬데믹과 다큐멘터리를 직접 연결시킨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 이번 연구는 실론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라는 것을 좀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큐멘터리는 스토리텔링을 허용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텔링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이야기를 조작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럴 때 이 반영을 할 때 지나치게
반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을 저하게 되는 장르죠. 시네마 베리떼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어 현실을 되도록 주관적인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반면 스토리텔링은 내러티브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전에 분석의 용어로 이야기 분석의 용어로 썼던 내러티브라는 용어에 비해 봤을 때 훨씬 참여적이고 감성적이고 현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다큐멘터리 내러티브에 참여적이고 감성적이고 현장적인 특성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찍고 보여줄 때보다 훨씬 그것을 보는 수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수용자들의 감성을 더 활용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들이 보는 순간에 감성의 움직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은 EBS 다큐멘터리 지식 채널 2의 제작진들이 지식 채널을 이 지식 채널 2를 이제 만들고 편집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때 제작진이 선언한 바가 있어요. 이 제작진들이 자기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책자로 만들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비튼 것이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생각을 전달하거나 이성적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 지식과 동시에 그 지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식 채널 이 제작진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목을 받았었죠. 지식을 굉장히 감성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무로 끝나지 않고 삶과 연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마음으로 움직여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그 알미 내적 동기를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죠. 시청자들의 수용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내적 동기야말로 감성의 움직임, 즉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게 하고 공동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그저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더욱더 그 감성과 참여적인 감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참여적인 감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극영화에서 발달시키고 있는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시키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오늘날 다큐멘터리와 스토리텔링이 결합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그런 식으로 변화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기를 이 공동의 위기 엄청나게 거대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콘텐츠가 기여해야 되고 다큐멘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에, 그 수용자들을 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뒤에 자세히 밝히겠습니다만 다큐멘터리 3일은 팬데믹 속의 삶 속에서 팬데믹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위기 극복의 스토리텔링을 잘 구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다큐멘터리 3일을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큐멘터리 3일과 휴먼 다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은 2007년 5월에 방영되기 시작해서 벌써 14년째 방송되고 있는 상당히 장수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고 인기를 얻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3일, 즉 72시간 동안 밀착 취재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방영되고 있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을 일반적인 특성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특별히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 쓰고 있는 하나의 다큐멘터리의 하위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찰자적인 시점이나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찰자적 형식을 발전시키면서 수용자들, 시청자들과의 공감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뛰어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몽에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감동의 정서로, 계몽에서 감동으로 점차 휴먼 다큐멘터리의 소재와 주제들이 변해갔고요.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잘 만들고 있는 것 중에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화제가 되고 있는 공간, 꼭 들여다봐야 될 만한 공간에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일상의 사람들 72시간을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뽑아서 텔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다큐멘터리 3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0년도 팬데믹을 주제로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3일 작품은 총 이제 10편을 뽑을 수 있는데요. 그 10편을 전부 이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월 중순부터 이제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해서 한 달 뒤쯤인 2월에 이제 첫 방송이 만들어지는데, 제목은 바이러스 최전선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진료 현장의 의료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숭고한 희생정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2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2월 말경에 이제 대구에서 집단 감염, 모 종교 집단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거기 그 위기에 빠진 대구를 구하러 온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민관군 일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어떤 숭고한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회도 비슷하게, 그때 이제 그 인관과 동시에 대구 감염 현장으로 투입된 간호장교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생 이야기가 4월쯤에 발표가 됩니다. 제목도 굉장히 비장하죠. 우리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간호사관학교의 일종의 구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이 세 편 정도가 상당히 그 희생적인 우리 이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의 사이를 두고 부터는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는데요. 날자 날자 날자. 이상의 그 날개가 떠오르는 그 구절인데, 팬데믹으로 이용이 급감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분히 이제 일상 속에서 팬데믹이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팬데믹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 작품쯤 오면 8월에 오면 아주 완연한 일상으로 와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팬데믹과 더불어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갑니다. 네. 어떤 일관된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8월 말쯤에 이제 또 8월 중순에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난 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현장에서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6, 7, 8회 한 3편 정도는 과거에 찍어 놓았던 다큐멘터리 3일의 자료로 화면을 통해서 팬데믹에 우리가 잃고 있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재활용, 편집해서 사용한 그런 시리즈가 3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워지는 일상, 그 다음에 그리운 맛, 그 다음에 비대면 생활에서 바빠지는 택배기사, 뭐 택시기사 이런 분들, 노동자 아버지들의 이야기. 물론 이 노동자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새로 찍은 게 아니라 과거에 찍었던 그 직업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번엔 아예 시청자 제작 영상으로 당신의 빛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의 영상을 받아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내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성과 그 참여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힘들어진 제작 환경이 오히려 다큐멘터리의 현장성, 참여성을 참여적 현장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마감한 팬데믹 관련 시리즈는 약정고투 그 후라는 제품인데요.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서 8, 9월 집단 감염 이겨내고, 여기가 뭐 또 기독교 단체 8월 집회를 앞장섰던 8월 집회에 앞장섰던 모 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8, 9월 집단 감염을 이겨내며 방역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1회가 방역 담당자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 해의 팬데믹 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작품이 방역 담당자를 다루고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 초기 작품들에서는 주로 방역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해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숭고한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 중반에 이르면 일상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팬데믹 2차 유행 시기에 와서 열악한 재적 현실을 추억, 소통, 아버지라는 노스텔지아적 휴머니즘으로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형식적으로는 시청자 스스로 자신들의 영상을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작품에서는 방역 현장을 기록하면서 숭고한 휴머니즘과 공감적 휴머니즘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점을 도표로 정리를 해보자면 1, 2, 3회는 방역 현장 중심이 되고 그 방역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낯선 어떤 거대한 존재와 싸우는 이웃들의 어떤 숭고한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가 4, 5, 6, 7, 8, 9 이제 그 해에 2020년도의 중반에 이르게 되면은 일상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 그렇게 희생과 숭고를 얘기하지 않는 우리 안에 따뜻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휴머니즘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뭐 추억이라든가 이런 노스텔지아적이고 일상적인 공감의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무리가 다시 방역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이 방역 현장은 1, 2, 3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숭고한 희생적이고 숭고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훨씬 여유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상성을 가지고 있는 숭고, 일상의 공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고함이 공감적 휴머니즘을 거치면서 숭고 공감의 휴머니즘으로 어떤 변증적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시리즈로 좀 좁혀서 그 중에서도 팬데믹을 주제로 삼은 작품들을 선별하여 가지고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다큐멘터리 3일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먼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또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숭고한 희생이 필요할 때는 숭고한 희생을, 우리에게 일상의 공감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는 공감적인 휴머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안에는 팬데믹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은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삶의 은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의 다큐멘터리 이렇게 살펴보니 낯선 도전, 이 팬데믹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 지켜지리라는, 인간은 언제나 좌절을 딛고 승리한다는 은유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런 점이 팬데믹 시대의 다큐멘터리 해낸, 특히 이 다큐멘터리 3일이 해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